자, 수소원자 스펙트럼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선 스펙트럼 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요것을 저런 식의 보어 모델 요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빛 에너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전문 용어로는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쓰시고요. 뭔 말인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외부부터 흡수한다는 얘기일 거고요. 방출한다는 얘기는 그 빛을 외부로 흡수한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뭐 이게 당연히 뭐 말 자체의 뜻이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일렉트론 트랜지션, 이건 전문 용어예요. 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전자 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전자전이 원래 표현은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트랜스라고 하는 어근이죠. 트랜스. 이 어근의 뜻이 뭐냐면 뭔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 트랜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그 대중교통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대중은 이제 매스 대량 이런 뜻이고 매스 트랜스 폴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스가 왔다 갔다, 폴트는 탈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탈 것. 그래서 우리말로 대중교통. 무슨 말 알겠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쓰는 말이 저 트랜스예요. 아, 그리고 성을 왔다 갔다. 바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란 말 있죠? 이게 그렇게 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도 트랜스가 어떤 뜻이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직역하면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전자의 역학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것을 그걸 일렉트론 트랜지션, 우리말로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뭐가 변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한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그림이 뭐였어요? 이 그림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이었는데 무슨 에너지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이게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전자전이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는 걸 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기 있던 애가 이리 가거나 이리 가거나 이리 가거나 이리 가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그걸 전부 다 전자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출입하는 빛 에너지의 파장.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델타 E라고 하고요. 자,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럼 얘는 EN 한 다음에 F EN 한 다음에 I. 자, N은 아까 얘기했던 주양자수 혹은 1, 2, 3, 4의 그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F는 뭐 줄임말일까요? F는 파이널, 최종 상태. 그 다음에 I는 뭐 줄임말일까요? I는 이니셜, 처음. 알겠죠? 자,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처음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 그게 에너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자, 아까 이 수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 z 제곱 이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n 제곱의 hcr의 z 제곱 이거였죠? 대신 어디서 어디? 최종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자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 것이냐. 마이너스 hcr z 제곱 얘를 묶을 수 있죠. 묶으면 뭐로 표현되냐면 바로 nf 제곱 빼기 n 이니셜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요게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외우라고 했죠. 광량자 에너지 표현 외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한번 읊어볼까요? E는 뭐예요? H new 그 다음 E는 H new 그 다음 람다분의 HC 그 다음 PC 꼭 외우라고 했어요. 광량자 에너지 수식 다시 한번 쓰면 뭐라고요? E는 H new 램다분의 HC 혹은 PC 이 수식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 이걸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까먹을 수 있는 거 알겠죠? 죽었으니까 기억을 못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까먹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E는 뭐? H new 그 다음 람다분의 HC 그 다음 PC 원하면 얘네들을 아무거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이걸 한번 써볼게요. 램다분의 HC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묘하게도 HC가 어떻게 돼요? 예쁘게 샥샥 약분이 되죠? 그래서 원래 수식에 HC라는 상수를 넣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편하게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이죠.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이 예쁘게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타난다? 조 파장의 역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RZ 제곱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해진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문제도 주겠죠. 알겠죠?
그리고 Z는 무슨 번호? 원자 번호잖아요. 그럼 수소면 몇 번? 수소면 뭐야? 1. 힐륨이면 2. 리튬은 3. 뭐 정해져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주양자수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는지 그것만 여기 숫자를 1에서 2, 2에서 3 아무거나 놓고 계산을 하면 그때 파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이 스펙트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1. 영어 표현으론 absorption이라고 씁니다. 이런 말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 교재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영어 표현으로는 absorption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흡수.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바로 최종 상태의 주양자 수가 처음 상태의 주양자 수보다 더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흡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흡수는 원자 내 전자가 외부의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걸 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상승하는 거겠어요? 하강하는 거겠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상태의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더 고에너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어떤 거냐? 1에서 2로 가거나 2에서 3으로 가거나 뭐 1에서 3으로 가거나 뭐 3에서 4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최종 상태 주양자 수가 더 커지는 것을 흡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쨌건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이건 고전역학적으로 무슨 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고전역학적으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즉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라고 할 때 열을 받아들이는 것도 열도 일종의 뭐예요? 열도 일종의 뭐예요? 열도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나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하나 역학적으로는 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의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도 자 주양자 수가 최종 상태의 주양자 수가 더 크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잖아요. 근데 역수를 취해 놓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람다 값은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양수로 표현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부호가.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흡수가 아니라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에미션. 자, 영어 표현은 이렇게 쓰고요. 번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방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미션 스펙트럼, 우리말로는 방출 스펙트럼. 이건 어떤 거냐? 최종 상태의 주양자 수와 처음 상태의 주양자 수를 비교하면 이건 거꾸로 최종 상태가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원래 3에 있었는데 2로 간다거나 5에 있었는데 1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고에너지 상태에서 더 저에너지 상태로 갈 때 뭔가 에너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방출된다는 뜻이고, 이게 결국은 고전역학적으로 무슨 열 반응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럴 때를 발열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파장의 표현이, 자, 잘 봐요. 이때는 값이 어디가 더 크다고요? 여기에 있는 초기 상태의 그 주양자수가 더 크다고요. 그런데 그게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니 이 램다가 양수로 표현되겠어요? 음수로 표현되겠어요? 부호가 음수로 표기가 될 거라,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물론 파장이라는 물리량은 양수가, 뭐 파장이라는 물리량은 음수가 있어요? 음수가 없어요? 파장은 그 웨이브의 그 단위 길이인데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음수라는 말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길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는 에너지적인 발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개념으로다가 어쨌건 에너지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건데, 그게 하필 이 더 에너지가 고에너지고 처음이 더 저에너지면 뺐을 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양수로 표현되는 파장도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건데 그거는 길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아니라 발열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걸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라고 꼭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자, 다 썼어요? 썼죠? 다 썼습니까? 네. 썼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네. 준다. 잘 적고 있죠? 네. 좋아요. 자, 예? 또. 여기 휴지 없어요? 코가 너무 커서. 이걸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아유, 힘들겠네. 갔다 오세요. 자, 여기 줍니다. 오이샤. 주자. 자, 여기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지워도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자, 보자.
아이고. 자, 보이세요? 자, 핵에 붙어 있을수록 전자는 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핵에 붙어 있을수록 핵은 더 안정할 거고요. 왜냐면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인력이 더 크니까 그 전자는 더 안정한 거겠죠. 반대로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전자는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 얘기만 조금 해보자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방출 스펙트럼 보이시죠? 방출은 외부로 에너지를 내어놓는 거죠. 누가? 전자가. 그러려면 어디가 더 안정한 거예요? 최종 상태가 더 안정해지는 그런 전자전이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전자전이가 있을 수 있느냐? 최종 상태가 더 안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주양자수 무한대에서부터 1로 안정화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5에서도 이걸 다 해야 된다니. 4에서도 3에서도 2에서도 보이세요? 그래서 최종 도달하게 되는 상태가 주양자수 1인 전자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에서 1로 오건 3에서 1로 오건 4에서 1로 오건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우셔야 돼요. 라이먼 시리즈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라이먼 계열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표현으로는 라이먼 시리즈입니다. 앞에 대문자인 걸로 보아 이건 누구 이름이겠어요? 뭐 이름이겠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라이먼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출이니까 빛을 내어놓는 겁니까? 빛을 흡수하는 겁니까? 빛을 내어놓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라이먼 시리즈는 항상 자외선 방출입니다. 항상 자외선 방출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외선 방출입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최종 상태가 주양수 1이 아니라 최종 상태가 주양수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무한대에서 주양자수 2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7에서 2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게도 6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5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4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3에서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보이죠? 그래서 최종 상태가 2가 될 때 뭐가 될 때? 최종 상태가 2가 될 때를 뭐라고 부른다? 2가 될 때를 요거를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웠게도 여기에 있는 발머 시리즈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7에서 2, 8에서 2, 9에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놀라웠게도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 4개가 중요합니다. 요 4개. 나머지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4개만 오직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 사람 눈에도 보이니까 실험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의 시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 자외선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발머 시리즈 중 하필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이 4개가 시험에도 수능 화학원에도 엄청 나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발머 시리즈 중 이 4개가 가시광선이다. 발머 시리즈라고 항상 가시광선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먼 데서 떨어지는 것도 자외선인데 발머 시리즈 중 요 4개가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 4가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3으로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세리에즈. 자, 그럼 파션 시리즈는 가시광선보다 강한 빛일까요? 가시광선보다 약한 빛일까요? 가시광선보다 약한 빛이겠죠? 가시광선보다 약한 빛이니까 어느 파장대겠어요? 적외선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브라켓, 푼트 뭐 이런 식의 그 계열선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발머만 나와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 이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라이먼, 발머, 파쉔. 파쉔도 거의 안 나오고요. 라이먼, 발머, 파쉔 이 3개만 외우면 충분해요. 그 이후에 뭐 브라켓, 푼트 있는데 전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요 3개 정도는 꼭 기억하는데 중요한 게 뭐? 발머 계열선 중 이 4개가 뭐다? 가시광선 영역대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썼죠? 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발머 계열선에 대한 또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 문제들 몇 개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쓰시고요. 다 썼습니까? 썼어요? 네. 쓰시고요. 다 썼죠? 썼죠? 그 다음 3.6.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100% 완벽할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면 양자역학이 더 발전하지 않았겠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더 발전을 했겠죠. 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첫 번째 1. many electron atom. 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앞서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몇 개? 한 개. 자, 여기 묘한 표현이 있는데 man이란 말이 있어요. many는 몇 개부터? 2개 이상을 man이라고 해요. 즉, 이 보호 모델과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하나일 때는 정말 잘 만족해요.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원자는 이온이 되지 않는 한 원자 내에는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죠. 뭐만 얘기했어요? 원래 힐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리튬은 원래 전자가 3개가 있고. 억지로 떼내서 전자 1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원래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땐 얘가 만족이 잘 안 됩니다. 왜냐? 전자끼리도 있을 수 있다. 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 모델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은 진짜로 전자가 하나일 때만 들어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호 모델. 맨 처음 보호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전자가 핵 주변을 원 운동하는 가정을 했었으나 그것의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전자는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입자입니까? 보이지 않는 미시적 입자입니까? 미시적 입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운동을 하는지 진동운동을 하는지 사람 눈에 관찰이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로 연결이 되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영화로 구현되어 있는 영화가 있죠. 뭐예요?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가 바로 앤트맨 3편입니다. 그래서 앤트맨 3편 퀀텀 매니아에 불확정성의 원리와 그 슈레딩거 고양이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것에 의해서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핵 주변에서 뱅글뱅글 도는지 진동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호는 그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호 모델의 핵심, 전자 각 운동량. 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 역시 근거가 없어요. 왜 한 뚝 떨어지듯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냐는 거죠. 그 또한 보호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런 선스펙트럼 설명이 잘 되거든요. 그거지 왜 난데없이 이걸 끌고 들어왔냐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모델의 한계다라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